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부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 제목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삶의 터전인가 투기 대상인가. 왜냐면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강의를 갖다 제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학생들도 뵙고 이제 사람들 뵈면은 어디 사세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광고에도 나왔다는데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레미안 사는데요. 어디 사세요? 푸르지오 사는데요. 어디 사세요? 이 편한 세상 산대요. 아니, 편한 세상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무슨 일 생기면 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특정인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집이라는 곳을 갖다가 뭐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거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브랜드화된 상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브랜드화된 상표는 여러분 원래 어디에 붙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 지갑 뭐니? 내 지갑 가방 너 가방 뭐니? 그럼 내 가방 루이비통이야? 그럼 그 가방이라는 거를 갖다 이미 그 말을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물건을 담는 단순한 곳이 아니라 하나의 나는 이거를 매매적인 상품, 나의 품격을 유지하는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 말이 되는 건데 우리한테 이미 아파트라는 것은 뭐다? 이게 충분한 매매의 대상이고 상품의 대상이고 삶의 터전의 기반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죠. 그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저희는 경제를 공부하는 거고요. 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품을 다루는 거고 아파트도 상품화 될 수 있죠. 근데 너무 이것이 상품화가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아파트 불패 신화에 젖어 있지 않은가. 한 번은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한테 아파트는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땅 사서 실패한 사람 있냐? 돈 벌려면. 애들한테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놀이 땅 따먹기잖아요, 땅 따먹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였다는 거죠. 부자들 중에서 땅으로 부자 안 돼. 맞죠? 저도 주변에 부자들 많이 뵈는데요. 부자들의 대부분 부자들이 주로 땅 부자들이죠. 맞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을 모으셨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것을 갖다 돈을 모으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죠. 보통 우리나라 가구에서요 1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우리 보통 가구가 평균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내도 벌고 부업도 해서 1년에 소득이 500만 원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500만 원 나와서 지출을 500만 원 소득도 굉장히 큰 소득이죠. 부부가 맞벌이 해야지 쉽게 만만치 않은 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300만 원 쓰고 200만 원씩 저축하면요 1년에 2,400만 원 저축하는 거고요. 거의 5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5억입니다. 1억입니다. 이거 5년 모아서도 어렵죠 한 명이 벌어서는 여러분 300만 원 벌어서 여러분 200만 원 쓰고 100만 원씩 저금하면 1년에 1,200만 원 모으는 거고요. 그 정기적금 넣어갖고 7년 모아야지 1억 모으는 돈입니다. 자, 이 큰 돈이 어쨌든 여러분이 1억을 갖다 모으셨는데요. 자, 여러분 아파트 한번 사볼까요? 자, 아파트 한번 사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죠. 지금 대출금리 얼마 정도 하죠? 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냐면요. 내가 1억 있으면 자 1억짜리 아파트 삽니까? 아니면 뭐예요? 은행에서 가만히 있어야 대출 받아요. 대출 받죠? 자, 1억 갖고 여러분 대출 조금만 받은 겁니다. 조금만 받은 경우에요. 1억을 대출 받아봅시다. 오케이, 그럼 2억은요. 내가 원래 가진 돈이고요. 잘 보십니다. 1억은 뭘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죠. 자, 이거는 여러분 지금 내가 살라고 산 집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 집 여러분 비워둡니까? 가끔 1년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누워있다가 내 집이야 사랑해 이러고 나오실래요? 아니죠. 뭐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죠.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요. 전세제도. 익숙하시네요. 그렇죠. 전세. 오케이? 전 월세에 익숙하게 살았어요. 오케이? 제 인생은 월세와는 떨어질 수 없는 삶이었는데 어쨌든 자, 전세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전세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짜리 아파트 샀으면.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강남은 더 떨어졌는데요. 우리 한번 5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자, 50%면 전세를 얼마 줬습니까? 1억을 줬죠.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땅값이 아파트 가격이 1년에 몇 프로 올라야 난 본전일까요? 지금부터 계산해 봅니다. 원래 케이스. 자, 나 1억을 가지고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죠. 자, 지금 예금금리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예금금리 일반적으로 한 4%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얼마 정도 내야 되겠습니까? 자, 무슨 마진이 있어요? 예대 마진이 있죠? 자, 지금 예대 마진이 한 3%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7%쯤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러분, 자, 내가 1억을 갖다 그냥 넣어놨으면요. 자, 1년에 이자 얼마 나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가보세요. 선생님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얼마 나오겠습니까? 4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나는 아파트 투자를 안 했으면 1년에 얼마의 소득을 거둘 수 있어요? 400만 원의 소득을 거둘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돈 1억이죠. 자, 이제 이거는 아파트 샀으니까 이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이건 꽝입니다. 자, 1억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 이자 줘야 되겠습니까? 이자 줘야겠죠. 자, 이자 얼마 줘야 됩니까? 대출금리?
7%. 그럼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이자 700만 원 줘야 되죠.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전세를 갖다 받았죠. 그러면 전세에서 여러분 돈이 얼마 나옵니까? 1억. 1억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볼까요? 은행에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얼마 나옵니까? 이자. 예금금리가 몇 프로? 4%. 그럼 얼마 나오죠? 400만 원. 자, 그럼 눈치채셨습니까? 자, 이자 700만 원이니까 자, 이번엔 나왔네요. 자, 이거 있으면 1년에 마이너스 얼마? 300만 원이 나죠. 그럼 여러분, 자, 집값이 1년에 300만 원 오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난 여러분 그냥 있었으면 얼마의 소득을 거둬요? 400.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집값이 최소한 얼마 올라야 됩니까? 700만 원 올라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내가 사는 아파트 얼마짜리죠? 2억짜리죠. 2억짜리가 1년에 얼마? 700만 원. 몇 프로? 3.5% 올라야지 난 본전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 취득세 등록세는 없습니까? 여러분 보동산 여러분 뭐는 안 내요? 복비는 안 주실 거예요? 오케이? 수고해서 등 두들겨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뭐 부동산업자 다 망하시라고요? 그럼 눈치챘죠. 그것만 최소한 적게 잡아도 1.5%는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잡아도 1년에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5% 올라야 본전입니다. 더 재밌는 거. 여러분 그러면 전세가 여러분 1억일 때 이건데 한번 줄여볼까요? 자, 여러분 얼마가 되겠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가 돼요? 졸지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럼 이건 얼마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몇 프로가 돼요? 졸지의 4.5%가 되죠. 금방 이해되시죠? 자, 전세가와 매매가가 크면 클수록 그 땅 사면 여러분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 금방 답 나오시죠? 자, 우리 전문 시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전문 시간에 제가 주식 말할 때요. 여러분 뭐가 큰 물건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 기억나십니까? 퍼라고 공부하셨죠? 퍼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퍼가 막 50, 60 가는 거는 그건 진짜 전문가나 알아. 퍼가 크다란 건 뭐예요? 당장 그 기업이 돈은 못 벌지만 오케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무지하게 비싼 주식이 그거 아닙니까?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랬죠? 우린 뭐예요? 일반 대중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아파트는 이해 가시죠?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우리는 가급적 매매가와 전세가가 적은 물건 가셔야 돼요. 자, 적은 물건을 가시더라도 지금 보셨죠? 제가 금방 계산해 드렸죠? 여러분 뭐다? 1년에 아파트 가격 5%씩 올라갈 자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가 1년에 5%씩 갈까요? 오케이? 만만치 않다는 게 감으로 오시죠? 그게 여러분 오늘 수업의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내가 1억 있다면 지금 대출 받아서 전세 주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왜 더 위험하냐?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말할 때 여러분 항상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때도 더 빨리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꺼질 때는 더 빨리 꺼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금방 가보시면 되겠죠? 자, 1억 가지고 2억 대출 왜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봤자 아파트 얼마예요? 3억짜리죠? 그럼 여러분 전체 대출 비중이 몇 프로예요? 66%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집들 그런 집들 많아요. 이거 안 어렵습니다. 제2금융권 가져가면요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벌써 이거 여러분 평균 대출금리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8% 금방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8%, 9% 나옵니다. 그러면 자 8%만 잡아도 9%만 잡아도 금방 이해되시죠? 우리 8%만 잡아도 여러분 얼마 물어내야 돼요? 이자를. 2억에 8%면 얼마 되겠습니까? 예? 1,600만 원이죠. 그래요. 1,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전세가가 얼마다? 강남 3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30%면 여러분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4%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 들어옵니까? 이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자, 1억에 4%면 얼마? 400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자, 여러분 얼마가 돼야 돼요? 1,200만 원을 1년에 물어내야 쳐야 됩니다. 1,200만 원을. 근데 원래 1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으면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400만 원. 그럼 다시 계산해 보면 금방 아시죠? 얼마가 돼요? 1,6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얼마짜리 아파트입니까? 3억짜리 아파트죠? 뭐가 돼요? 최소한 5% 올라도 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세 다 빼더라도.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계속 5%씩 1년에 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지금 같은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전 지구상에서 아파트 가격이 매년 5%씩 올라가는 지역이 여러분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소중하게 모아놓은 1년을 배팅하시게요. 옆에서 야 여기도 갈 거야. 여기 도로 들었는데 여기 학교 들었는데 여기 뭐 한대 가실래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여러분 가봅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게 우리가 전세제도입니다. 보셨죠? 그래서 방금 전에 지금 이런 식의 투자가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세 끼고 집 사서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좀 있으면 집값 올라서 돈 남겼어. 그게 여러분 우리 노무현 정권 때 가능했었죠. 왜? 그때 15%씩 올랐어요, 집값이. 막 12%, 13%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거꾸로 그때는 대출 안 끼고, 오케이? 대출 끼고 전세 안 주면 바보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더 뭐예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강남 부자가 노무현 정권 맨날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노무현 정권 괜찮았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나오시잖아요, 그죠? 오케이? 제가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사실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제가 강남 부자란 얘기예요. 저 강남 안 살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대치동 학원가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편견이 많은데,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 딱 가면은, 야, 학원 거기 대치동 가면 사교육 시장이 왕성되고 학원 때문에 막 좋대.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확 오르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보도가 아닙니다. 아니, 강남에요 학원이 많아서 가기만 하면 대학 가서 그러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강남이 학원이 많아갖고 사교육 시장이 좋아서 거기만 가기만 하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학 간대. 야, 그러니까 강남 가서 살아야지. 전세 살면 되죠. 왜 매매가가 오릅니까? 이 여러분 땅 가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가라는 개념이 있고 지대라는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가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땅의 가격이죠.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의 가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매매가 아닙니까? 지대라는 거는 그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지대르죠. 그럼 여러분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전세가죠. 지가하고 지대가 여러분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죠? 위험한 거예요. 왜? 지가는 비싼데 그 땅의 가격, 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 가격은 비싼데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적어요. 그럼 그 물건 좋은 물건입니까? 금방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뭐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자, 분필 생각해보죠. 분필 가격은 되게 비싼데요. 분필을 갖다가 써갖고 얻을 수 있는, 강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이 분필 좋은 물건이에요? 나쁜 물건이에요? 금방 이해되셨죠? 오케이? 금방 이해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또 한번 제가 가진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카메라가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카메라가 있는데 굉장히 비싼 카메라인데 저 비싼 카메라 가지고 실제로 촬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없어요. 그럼 그 카메라 여러분 사고 싶어요? 별로 안 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금방 나오시죠? 지가와 지대의 차이. 다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큰 물건은 안전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분 제가 2번으로 증명해 드렸죠? 아주 쉬운 방식으로 증명해 드렸고 실제로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계산해 봐야 될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표 가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기본이 100이라고 그러면요. 자, 뭐라 그런다? 강남의 전세가 비율과 전국 전세가 비율. 이 말은 뭐냐면요. 매매가를 100으로 잡는 겁니다. 매매가가 1억이다. 그러면은 전국의 전세 가격은 얼마다? 5,200만 원이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근데 강남은 보셨죠? 얼마다? 3,6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어느 아파트가 더 리스크가 크다? 강남. 알겠죠, 여러분? 제가 강남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여러분 입지도 굉장히 좋고 좋은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바라보시면 알지만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전국적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건 여러분 뭐가 된다? 점점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물건의 가격은 점점 뭐예요? 비싼데 그 물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점점 뭐해지고 있다? 적어지고 있다.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 위험해지고 있다? 위험해지고 있다.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위험해졌다? 강남을 중심으로 위험해지고 있었다. 금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우리 한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오면서 가격이 팍 거품이 빠질 때 어디부터 꺼졌어요? 강남부터 꺼졌잖아요. 오를 땐 강남부터 오르지만. 알겠죠?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리스크가 적은 상품이다, 큰 상품이다. 큰 상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엄청 받아서 얼마 안 되는 전세를 주고 강남 쪽에 있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큰 아파트를 사고 자기의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후회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시고 싶은 말씀.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는데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라는 겁니다. 이건 뭐가 되느냐면요. 내가 1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을 몇 년이면 살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되게 쉬운 용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자 우리 어르신이 뭐가 돼야 된다? 자 한 푼도 안 쓰고요. 오케이? 가능한가요? 한 푼도 안 쓰시고 불가능하겠지만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뉴욕이나 런던도 7.9하고 6.9입니다. 근데 우린 13이에요.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진 제일 유명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일본이잖아요. 그죠? 일본. 여러분 세계적으로 집값 비싼 데가 어딥니까? 일본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큰 집을 원해요. 일본 사람이라고 여러분 작은 집에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일본 사람들은 소박해, 뭐 서로 사랑하고 수납을 잘해, 뭐 이게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일본 나카무라상한테 물어보세요. 100평짜리 살래, 10평짜리 살래? 그럼 10평짜리 산다고 싶겠어요? 난 소박하니까 10평. 없습니다, 여러분. 다 100평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집가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땅값이 비싸서 못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본, 자, 1990년대 일본 가격 거품이었다, 아니었다? 거품이었죠. 그거 확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990년 일본이 거품이었을 때요. PIR, Price Income Ratio가 얼마였겠어요? 영어 발음 주의해 듣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거 가봅니다. 얼마였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그랬어요? 13이라고 그랬죠? 뒤로 가보십니다. 여기 나오죠? 9.78입니다. 10이 안 됐어요. 오케이? 1990년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전이 PIR이 10이 안 됐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13이죠. 이때도 일본 제일 부동산 가격이 비싸도 10년 벌면 살 수 있었어요. 우린 지금 13년입니다. 만만치 않죠. 느낌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은 곳이다. 자, 부동산을 갖다 지금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뒤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동산이 왜 나옵니까?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조산이 1,600~500조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1,000조입니다. 1년 GDP가 1,000조인데 올해가 이제 마이너스 한 4.3%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1,000조 조금 넘었었는데 이제 940조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5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총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금방 그러실걸요. 우리 와 계신 방청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자 재산이 1억 있다 그러면 아마 8천만 정도는 부동산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은 아닌데 세계 평균은 아닙니다. 세계 평균은 아니거든요. 세계에서 선진국 국가들도 여러분 한 50%밖에 안 됩니다. 40에서 60%밖에 안 돼요. 일본이 거품이고 미국이 거품일 때도 60%는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0%예요. 굉장히 전체 자산의 80%,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몰빵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GDP인데 부동산 가격이 5배고요. 일본도 거품이라고 할 때 4배밖에 안 됐습니다. 금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 한국 부동산을 누구도 싸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오시면 금방 나오는 거죠. 왜? 뉴욕의 부동산 가격과 여러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 요번에 좀 떨어지고 환율 오르기 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과 한국 어느 땅이 여러분 자 내가 말씀드리면 뉴욕에 30평 아파트 갖고 싶으세요? 한국에 맨하탄 오케이? 자 우리 뭐야 여신 창업부 자유 오케이? 그게 쫙 보이면서 강물이 쫙 흐르는 그곳에 여러분 아파트 30평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강 보면서 자이 아파트 30평짜리 가지고 싶으세요? 그것도 뉴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가격이 비슷했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는 왜 가져요? 오피스텔 왜 가집니까? 그 오피스텔을 통해서 뭐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욕 아파트에서 창출되는 뉴욕 오피스텔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랑 한국 오피스텔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랑 어느 게 더 컸겠습니까? 그럼요. 미국 우리보다 GDP가 3배 이상 아니에요? 1인당 GDP가? 우리 올해 한 15,000, 16,000불 나올 거고 3배까지는 안 가려도 미국 한 4만 불 나오는 나라 아닙니까? 2.5배 이상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집값 비슷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건 다 누구나 동의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물건의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제 사실 아파트 수요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기존의 아파트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수요는 누가 중심을 이루었을까요? 여기 나오죠. 무슨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55년에서 64년생이 베이비붐 대표적인 세대거든요. 특히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58년 개띠. 그죠.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제 58년 개띠 세대인데, 우리 계신 분들이 이제 58년 개띠 많이 오셨네요. 근데, 자, 58년 개띠 이 세대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주 산업화된 세력이고, 부동산 주요 매수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실제로 이분들은 뭐가 되느냐 연령적으로도 이제 40대 뭐 이런 50대 넘어가시면서 50대 이후에 이런 경제적으로 하면서 아파트도 굉장히 부동산에 또 애착도 강하셨고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도 넓혀 나가고 신규 아파트도 사시고 뭐 이런 세대들인데 이분들이 뭐가 되겠어요? 은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최고의 구조적으로 인해서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존의 주택 수요 세력은 줄어드는데 새로운 주택 수요층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젊은 20대 30대가 들어오셔야죠. 우리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젊은 20대 30대들이 뭐 한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 기본적으로 수가 적습니다. 수가 적죠. 거기다 여러분 맨날 나오는 게 요새 무슨 세대? 88만 원 세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총각분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금방 나오는 왜 못 하셨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래요 여러분. 왜 이게 뭐 지방간이라도 있어야지. 뭘 웃으세요? 살 곳이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뭐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오늘 제가 뭐 맞선을 주선해 드릴 수도 없는 거. 결혼하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외람되지만 뭐 직장이라도 변변한 직장이 있으라도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게 급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줄어들고 질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를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매몰됐을 때 문제가 뭐가 되느냐 뒤로 가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것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예를 들면 자 100만 원을 벌면 얼마? 24만 3천 원. 1,000만 원을 벌면 243만 원을 아파트를 사느라고 혹은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빌린 돈을 갚느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다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저도 여러분 강남을 지나다니는 사람이지만 산다고는 안 했습니다. 강남을 지나다니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면서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을 소득을 했다 그래도 279만 원을 여러분 뭐예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갚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건 이 가가 가능할 가능한데 처분이 내 마음대로 즉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하거든요.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내셔야 되겠습니까? 세금 내야죠. 뭐 내셔야 돼요? 이자 내야죠. 그리고서 남는 게 쉽게 말하면 가처분 소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경제 위기라는 건 경제 위기 여러분 뭐예요? 소비를 늘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황적인 측면, 이 세계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소비가 뭐 사람들 다 뭐 하자 그래요? 소비 늘리자 하는데 아니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보셨죠 여러분? 세금 뭐 깎아주면 뭐 합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뭐 제가 뭐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도덕적으로 뭐 아파트는 땅은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의 국면은 예전과 같은 경제 대세 상승기. 이때는 여러분 뭐예요? 아파트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요. 땅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요. 토지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자산의 비중 중 부동산을 늘려가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 위기의 시대는. 특히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딱 했었는데 뭐 요거 해서 한번 집 한번 이제 내가 첫 집을 마련하고 뭐 가겠다. 큰 무리 없이 해서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수요고 그 근본적인 수요가 될 거죠. 그런 게 돼야 되지. 부채를 동원한 일가구 다주택의 투기적 수요는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내가 머무를 공간이고 2차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더 늘려가야 될 대상이지만 지금은 시기적인 적기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사실 이 우리 친구 오바마라는 친구 뭐 저랑 뭐 이렇게 아주 친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오바마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 친구가 이제 원래는 뭐 다른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하와이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하와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 울릉도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외진 곳에 어떻게 보면 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뭐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친구가 바로 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또 여러분 하버드 법대를 갔다 여러분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갈 데가 많았겠어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면. 그런데 뭐 합니까? 몇 년 동안 사회운동을 하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오바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오바마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 전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인데 이 연설문은 전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경제성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투기 또는 과열된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이 아니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미국이 이랬다는 거죠. 소비자가 신용카드 한도까지 과소비하는 것도 아니죠. 미국 경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용카드 한 대까지 이빨 쓰시는 거. 여러분 특히 아니세요? 그죠? 일단 질러 12개월 할부야. 그게 아니라 국가가 미국 경제 어떻게 됐어요? 적자 재정을 갖다 언제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미국이 적자 재정을 통해서 국민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품을 일으켰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힘을 합쳐 이루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체질을 차입금에 의존한 소비 체질에서 탈피하여 저축하고 투자하는 체질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경제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지나친 차입과 부채로 부동산을 사고 그것이 오르길 기다리고 그리고 그거로 대박나는 꿈을 꾸는 거 이거는 이제는 진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동산 공부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저기 있잖아요. 제가 주식 부동산 제일 큰 털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일 재밌는 게 현물 시장입니다. 현물하면 여러분 먼저 딱 떠오르시고 뭐 떠오르십니까? 현물하면 그래요? 네, 원자재. 그죠? 많이 들어보시죠? 원자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원자재 뭐 있겠어요? 뭐 석탄? 자, 석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석유, 그죠? 석유. 그래서 우리 석유 그럼 뭐 WTI니 뭐, 그죠? 뭐 배럴유니 뭐 북해산 베런트유니. 근데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막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금 가보죠. 우리 금 되게 좋아하시죠? 그죠? 금반지 선물 받으시면 막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근데 알고 보니까 굴이었어요.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자, 원자재와 금!